미사일이나 로켓은 전면의 적을 향해 하늘 높이 혹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도록 발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땅바닥을 향해 쏘는 로켓이 있다. 그것도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물론 로켓이 폭발하면서 생긴 커다란 구덩이는 적이 진격을 방해하기 위한 천연장애물이 된다. 바로 육군 공병대가 운용하는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키트에 대한 이야기다. 육군 3공병여단 도로대화구 폭파키트 K470 가설 훈련 모습. 국방일보 TV. 적이 진격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을 쌓아 올리거나 땅을 파서 커다란 구덩이를 만드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 설명하려는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은 로켓과 폭탄을 조합해 짧은 시간 동안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공병 무기다. 전차를 막아라. 대전차 장애물.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은 적의 보병보다는 적이 기동장비 특히 전차의 진격을 방해하기 위한 대전차 장애물을 만드는 방어무기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대화구는 적이 예상 진격로 상에서 우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한 지점을 사전에 선정한 후 포탄, 지뢰, 폭약 등의 폭발물을 사용하여 만드는 커다란 폭파구다. 미리 도로에 폴리에틸렌계 파이프를 매설한 후 폭파 직전 액체 폭약을 파이프에 주입하여 도로대화구를 만드는 방법과 KM-180과 같은 도로대화구 폭파킷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특히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을 이용한 방법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폭파구를 원하는 위치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적전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대전차 장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전차 장애물에는 도로대화구 외에도 전방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전차 방호벽, 고가 도로 낙석, 강철 콘크리트 용치, 대전차호, 유형 철조망 및 지뢰지대 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대전차 방호벽, 고가 도로 낙석, 강철 콘크리트 용치, 대전차호는 높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방어시설의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위치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적특수부대가 이들 방어시설을 선점하거나 파괴 공작을 펼칠 경우 오히려 아군의 기동이나 진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최첨단 무기체계의 등장과 육군의 전술 전략 및 지상전 결의의 변화로 인해 대전차 방어벽, 고가 도로 낙석, 강철 콘크리트 용치, 대전차호와 같은 고정 방어 시설물의 효용 가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대전차 장애물 설치가 가능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형 철조망 및 지뢰지대 구축,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은 폭탄과 로켓탄을 연속으로 사용해 커다란 폭파구를 만드는 공병 무기다. 그림과 같이 삼각대 한편에 로켓을 지상을 향해 거꾸로 고정하고 로켓 바로 앞에 지면에 설치한 폭탄을 작동시키는 수동 기폭 장치를 설치한다. 유선 기폭 장치를 사용해 공병이 먼저 로켓을 점화시키면 로켓이 지면을 향해 움직이고 바로 앞에 설치된 수동 기폭 장치를 로켓의 단두가 물리적으로 밀면서 작동시킨다. 지면에 설치한 폭탄이 1차로 폭발하면서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고 로켓이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폭발하면서 더 큰 구덩이를 만드는 것이 작동 원리다. 그래서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을 사용하면 보통 1에서 2초의 시차를 두고 작은 폭발음과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연속해 들리며 이 소리로 폭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도 한다. 위력은 지면에 설치하는 폭탄이 먼저 폭발하면서 1.8에서 2.7m 깊이의 폭파구가 형성되며 로켓이 폭파구를 파고 들어가지면 아래에서 폭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6에서 6.7m 직경의 폭파구가 형성된다. 물론 바위와 자갈의 유무, 토양의 특성, 지표면의 단단함 등 사용 환경에 따라 폭파구가 더 커질 수도
반대로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면이 단단해지는 혹한기에는 폭파구의 깊이가 1m 이하가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지면이 물러지는 장마기간에는 폭파구의 직경이 10m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하나의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 최소 3에서 5개의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적점차를 저지하기 위한 대전차 장애물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강원 철원군 대마리의 전차 방호병 모습. 국방일보 TV. KM180은 한반도 환경에 특화된 무기? 사실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은 방어적 성격의 무기다 보니 우리 육군만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에서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은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그 활용 범위는 산악지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심 지역에서조차도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으로 여러 개의 폭파구를 만들어 놓으면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과 같은 공병 무기의 활용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왜 그럴까? 일단 폭탄 자체의 위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고, 반대로 도로 대화구 폭파켓은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신형 폭탄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공병은 굳이 도로 대화구 폭파켓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컴포지션 폭약으로 원하는 수준의 폭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동일간 중량에서도 과거에 비해 더 강력하지만 더 안전한 폭탄들이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공병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반대로 도로 대화구 폭파켓은 도로 대화구를 만드는 용도 이외에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현대화된 공병 장비의 등장 역시 도로 대화구 폭파켓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의 원조라 할 수 있는 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을 사용하는 미 육군의 경우에도 사용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점차 일반 폭탄이나 다른 전술 장비로 대체되고 있다. 일례로 미 육군은 여전히 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21세기 미 육군이 추구하고 있는 공세적 기동 전략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무기체계의 발전과 전술 전략의 변화로 인해 병력의 기동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고, 전장 상황 역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최적화된 무기의 준비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병 교육과 실제 작전에서도 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의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의 폭발물을 현장 상황에 맞춰 조합해 사용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만큼은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방어 작전을 위한 최적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국방 분야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의 전통적인 성격 및 임무 영역은 물론 전쟁 방식 나아가 군의 정체성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ICT와 4IR의 영향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SF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던 무기들이 실제로 전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 육군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적점차의 기동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육군이 공세적 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주변 국가를 선제 공격하지 않는 이상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켓과 같은 방어적 성격의 무기는 여전히 유용하다.
또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전차 방호벽, 고가 도로 낙석, 강철 콘크리트 용치, 대전차 허둥의 대전차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킷과 같은 대체 보안 무기 체계의 성능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KM-180 도로 대화구 폭파킷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방어 무기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46에서 70m 길이의 거대한 로켓이 날아오른다. 공중에서 6만 1단, 2단 로켓을 차례로 바다에 떨어뜨리고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무게 1톤이 넘는 위성을 궤도에 올린다. 그동안 우주 발사체 하면 떠올리더니 같은 광경 외에 이제는 다른 풍경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가 10m인 작고 가벼운 로켓이 세계 발사체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5일까지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우주공학 산업대회인 제69회 국제우주대회는 이렇게 새로운 규격과 특징을 지닌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연구기관과 기업의 각축전이었다.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고객의 변화다. 홀거 브르크하르트 독일항공우주센터 미래발사체 실장은 무게 500kg 이하 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사된 위성 중 73%가 소형이었다며 현재 연간 325회인 소형 위성의 발사 수는 10년 뒤인 2027년 연간 820회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여러 위성이 모인 군집 위성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해 소형 발사체 기업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 소형 로켓을 개발 중인 페리제항공 우주의 신동윤 대표는 전 세계에서 약 30개의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스페인, 영국, 한국 등의 기반을 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최대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위성을 우주 저궤도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3단의 로켓을 개발 중이다. 아직 상당수가 기초개발 단계지만 일부는 이미 발사에 성공해 상업 발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의 로켓랩은 일렉트론이라는 길이 17m의 로켓을 개발해 올해까지 2번 발사했고 위성을 목표 우주 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리는 데에도 성공했다. 브래들리 슈나이더 로켓랩 부서장은 미국 항공우주사 스페이스워크스의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 소형 발사체 개발사 가운데 2020년까지 고객의 위성을 실제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회사는 5개뿐이라며 로켓랩이 그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했다. 버진 갤럭틱의 자매회사인 버진오빗은 항공기 위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론처원이라는 공중발사체를 개발 중이다. 747-400 항공기의 길이 21m의 2단 로켓을 달고 날아올라 공중에서 발사한다. 신 대표는 중국의 랜드 스페이스, 스페인의 필드 스페이스도 위협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소형 발사체 기업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조건은 2가지. 하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나이르이치로 일본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 프로젝트 매니저는 1회 발사에 드는 비용을 $500만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고객이 원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의 대형 발사체가 기획부터 최종 발사까지 2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라울 토레스 스페인 필드 스페이스 대표는 계약 이후 1년 이내에 발사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기간을 더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 조건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위성을 주로 다루던 기존의 메이저 발사체들도 소형 위성 발사에 대비하고 나섰다. 각각 2019년과 2020년 발사 예정인 아리안 스페이스의 차세대 발사체 베가 C와 아리안 6,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발사체 블록 1, 블록 1B 등이 모두 소형 위성을 실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적공 비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기체의 레이더에 이 기능이 통합되는 추세이나 그럴 경우 레이더 개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렇게 따로 포드를 장착해서 붙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의 발달로 인하여 저공 비행한다고 안전한 게 아닌 시대가 되어서 저공 비행하여 적진을 침투하는 일이 비교적 적어지고 있어서 해당 장비는 거의 특정 임무 시에만 사용되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국산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항법 포트를 수입하여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7기체 전면 사진에서 왼쪽 공기 흡입구 좌측에 붙어있는 포드는 타겟팅 포드입니다. 이 포드는 레이저를 발사하여 지상의 목표물과의 정밀한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고해상도 안정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의 목표물을 적외선과 광학으로 추적하여 라곤식이면 레이저 조준기가 작동하여 지상의 표적에 레이저를 쏘아줍니다. 그러면 그 레이저를 추적하는 각종 폭탄이나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훌륭한 광학 카메라 성능을 활용하여 적기의 사진을 찍어서 피하 식별 및 정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장비로서 이 포드 한 개의 가격만 수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F-35 전투기의 경우에는 스나이퍼 포드라는 기존 제품을 기체 내장형으로 개조하여 기수에 내장해버렸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KEFX에서는 일단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여 외장으로 장착하는 선에서 타협을 받습니다. KEFX C109의 등 부분의 원형 및 직사각형 평면 패치 안테나로 예상되는 부분. 팔 기수 아래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안테나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를 통하여 아군의 각종 군함, 전투기, 차량, 지휘소, 조기 경보기 등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전파를 사용하므로 아군의 위치가 적군에게 발각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물론 F-35나 F-22 같은 본격적인 스텔스기들의 경우 스텔스화된 정보 교환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이것은 수출하지도 않고 기술도 공개하지 않는 해당 기종들의 비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술을 KEFX에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일단 표준적인 링크 16 계열 장비와 안테나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A-18이 호넷의 기수와 등 부분에 장착된 통신용 안테나들 스텔스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링크 16 안테나와 IFF 및 ECM 안테나를 제외한 기타 조종사 음성 통신용 안테나 및 GPS 안테나들은 KEFX의 그래픽에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해당 안테나들은 이미 국산화 연구 개발이 끝나서 KEFX의 평면 형태로 기체 표면에 장착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초기 설계안에서는 주날개의 에일러론, 구동면이 좌우 날개에 각각 1개씩으로 F-16 전투기와 같은 간략화된 플랫폼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C109에서는 에일러론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되어 있고 바깥쪽 에일러론을 구동하는 구동기가 위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의 형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형 전투기에서는 에일러론을 좌우 날개에 각각 2개씩 장착하여 안쪽은 플랩으로 활용하고 바깥쪽은 에일러론으로 주로 활용하며 각종 비동 시에 안쪽 바깥쪽의 구동 각도를 달리하여 최적의 비행 효율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KEFX C109는 대형 전투기 스타일로 고급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을 각 날개의 안쪽 바깥쪽에 각각 2개를 설치하여 최대한의 공력 성능을 얻도록 설계한 F-22 전투기. 일단 기체의 설계는 목표한 가격대인 대당 700억 원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성능을 내도록 잘 조합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개발하는데도 기존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고 정치권이나 감사부서의 발목을 잡혀 번번이 좌절되어 거의 15년 이상을 끌어온 것이 KEFX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올림픽 예선전도 통과 못한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선전부터 통과하는 것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밤샘과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텔스기인 F-35 기수 아래에는 내장형 스나이퍼 포티 타겟팅 광학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안테나는 기체 표면에 평면형으로 장착되어 있다. 차후 새로운 블럭의 개량형 KF-X를 설계할 때는 각종 전자전 장비의 안테나를 기체 표면에 스텔스 형태로 평면 장착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스텔스성을 높이고, 타겟팅 포트와 항법 보드를 기체 내장형으로 개량하고 기체 하부에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을 신설하여 기체 내장형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량하더라도 내부 무장창의 용량이 작아서 많은 무장을 탑재하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만, 기존 암람에 비해 길이와 부피가 대폭 감소된 쿠다 미사일